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오늘은 2주일 동안 읽은 장편소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권 같은 2권? 2권 같은 4권? 페이지 터너. 그런데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여러 권으로 권수가 나뉘어진 책은 이상하게 살 때는 부담스러운데 막상 읽으면 잘 나뉘었다. 가볍다. 집에 있는 벽돌 책들 다 분권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첫 번째 책, 이사벨 아얀데의 영혼의 집. 스포 없이 바로 소개해보겠습니다. 델 바의 가문에는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제대로 쳐다도 보지 못하는 딸 로사가 있습니다. 이 로사에게 용감히 다가간 청년이 있었으니 무일푼의 에스테반 트루에바. 그는 로사와 결혼하기 위해 돈을 모으러 금광을 캐러 갑니다. 한편 로사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동생 10살 소녀 클라라가 있었습니다. 물건을 움직이고 예언을 하고 마음을 읽는 아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클라라는 가족 중 누군가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누가 죽었을까요? 아름다운 로사. 엄마는 클라라에게 너는 그저 사건을 미리 본 것이지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란다. 그러나 클라라는 착잡한 심정으로 죄책감을 느끼며 입을 닫게 됩니다. 그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9년이란 시간이 흐릅니다. 9년 만에 클라라가 말합니다. 난 곧 결혼할 거예요. 로사 언니의 약혼자와요. 우리 딸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 9년 동안 로사를 잃은 에스타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폐허인 땅 트레스 마리아스를 구매하여 대농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지인들을 부려 마른 땅에 씨를 뿌리고 현지 여성들을 겁탈하여 본인의 씨도 뿌리고. 젊은 에스타반은 모릅니다. 본인이 저지른 일이 이후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킬지. 그런 에스테반이 마법적인 클라라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딸을 낳고 그들의 딸이 또 딸을 낳아 칠레의 격동적인 시간들을 살아내고 또 기록하는 대서사입니다. 정말 하루도 편히 쉴 날이 없는 트루에바 가족. 주인공 말고도 심지어 조연들에게까지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듭니다. 예를 들어 클라라가 낳은 아들 니콜라스가 있는데 니콜라스는 탭댄스에 빠져서 탭댄스 학원을 열고 갑자기 또 요가, 동양 철학에 빠져서 단식을 하다가 급기야 종교까지 창시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트루에바 그 가족의 집 지붕 아래에서 엽니다. 급기야 괴팍한 에스테반이 안쓰러워질 정도? 그리고 이 소설 속 칠레의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1970년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 중 처음으로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를 선출했습니다.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은 의료, 교육, 국유화 개혁을 시도했지만 미국 그리고 소설 속 에스테반 같은 강경 우파는 공산주의의 위협으로 간주하여 경제 제재와 CIA 작전을 통해 정권을 흔듭니다. 결국 1973년 피노체트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여 죽였습니다. 아옌데 대통령도 끝까지 저항하다가 궁에서 사망하였고요. 이 아옌데 대통령이 저자의 숙부입니다. 즉, 이 영혼의 집은 역사에 기반한 문학적 증언이기도 합니다. 저자 이사벨 아옌데는 클라라의 딸 알바의 목소리를 통해 말합니다. 내 임무는 증오의 연장이 아니라 이 글을 끝까지 쓰는 것이다. 이 소설은 강경우파 에스테반이 클라라, 그의 딸 블랑카 그리고 소녀 알바를 통해 성장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 그리고 이미 읽으신 분들 또 앞으로 읽으실 분들의 마음속 1위는 클라라이지 않을까. 클라라는 막 해리포터 같은 마법을 부리지는 못합니다. 정말 소소한 마법,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이해하고 웃게 해주고 물론 물건도 조금 움직이지만 그런데 그런 클라라의 마법이야말로 문학적인 힘이 아닐까. 왜 우리가 정치, 역사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감정, 예감, 영혼 이런 단어들은 종종 매우 자주 사소하게 여겨지죠. 하지만 역사는 단지 구조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그 안에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있죠. 생각하고 느끼고 흔들리면서도 다시 웃고 또 견디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클라라의 마법이 기이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삶을 감각하고 이해하고 기록하는 힘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클라라의 말들을 읽으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클라라는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라 신의 우스갯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신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괜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녀의 주변에는 늘 환한 웃음이 그치질 않았다. 진짜 제 인생 워너비? 클라라? 더 나아가 이 소설을 진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조연 인물들까지 한 줄로 뭉뚱그려지지 않고 아예 내가 집요하게 그들의 내면을 깊이 있게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페룰라, 에스텔반의 누이인데 평생을 아픈 엄마를 병간호하며 살았어요. 페룰라는 오로지 어마어마한 사랑 하나만을 위해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다. 엄청난 증오나 끔찍한 복수, 가장 숭고한 영웅심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그렇게 낭만적으로 풀어나갈 수가 없었다. 대신 병든 엄마의 방 안이나 비참한 빈민가에 갇혀 고된 고의 성사나하면서 우울하고 밋밋한 생을 살아야 했다. 어머니가 되기 위해, 대의 명분을 위해, 열정을 위해, 풍요를 위해 뜨거운 피를 가지고 태어난 덩치 크고 풍만한 여자가 그렇게 자신을 소진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다. 페룰라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영혼의 집은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다 읽은 후에 유튜브에서 대여하기로 영화까지 보았습니다. 원작의 깊이, 감동을 10분의 1? 또 표현하지 못했지만 3세대에서 2세대로 압축되고 이상하며 사랑스러운 삼촌들도 없었지만 한스 짐머의 음악과 함께 그 시대를 시각적으로 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영화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러분께 1부작을 즐겁게 소개했으니 저는 2부작 운명의 딸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책으로 읽은 이우혁 작가님의 퇴마록 국내편 1, 2권입니다. 읽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퇴마록 영화 예고편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이 문구를 본 거예요. 1000만부 베스트셀러 이우혁 작가 1000만부?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영화 예고편으로 퇴마록을 처음 접했어요. 제가 인스타 스토리로 이 퇴마록 뭐지? 계속 읽고 있지? 라고 올리니까 한 구독자분께서 웃으면서 우리 세대 독서광들은 다 아는 명작이대! 퇴마록 이전에 읽으신 분? 손? 구독자분들의 연령을 우회하여 체크해보겠습니다. 이 퇴마록이 94년 PC통신 하이텔 연재로 처음 세상에 나왔대요. 그 후 단행본으로 나와서 국내편, 세계편, 혼세편, 말세편 쭉쭉쭉 나와서 누적 1000만부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시리즈가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는 6월 5일에 외전 3권이 나오고 내년에는 뉴 퇴마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팬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여태 13권에다가 외전 3권 하면 16권. 이렇게 긴 시리즈가 국내에 존재하나요? 아, 토지? 20권? 혹시 토지 읽으신 분 계신가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여튼 이렇게 1000만부라는 독보적인 판매 수치 그리고 엄청난 팬덤을 지닌 퇴마록이 너무 궁금해진 거죠. 당장 읽어! 이렇게 권수가 많을 땐 시작하기 조금 꺼려지는데 예를 들면 미드, 시즌이 진짜 많잖아요. 저는 그런 드라마들을 오히려 시작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밀리에 국내편 1, 2권 개정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님 말고 하고 1권을 시작했는데 그 후로 2주 동안 매일 저녁 퇴마록으로 하루를 마감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 우선 제가 읽은 국내편이 이 엄청난 시리즈의 시작편인데 한국을 배경으로 퇴마사들이 다양한 초자연적인 현상, 신, 귀신, 혼령, 악령들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메인 캐릭터들은 4명인데 무술은 잘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기가 뒤틀려 있는 현암, 의사였지만 어떠한 연유로 퇴마하는 신부가 된 박신부, 비밀스러운 불교 종파 해동 밀교의 주술을 전수받은 준후, 애염 명왕이라는 신을 품고 있는 승희. 이 4명이 우연한 사건들로 만나게 되고 개별 인물들의 에피소드들이 펼쳐지고 또 힘을 합쳐 다양한 억울하거나 악한 영들을 퇴마하는 에피소드들이 이어집니다. 말 그대로 퇴마록. 이들이 어떻게 만났고 어떤 과거를 지녔는지는 읽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스포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퇴마하는 한 에피소드 들려드릴게요. 제목 아무도 없는 밤, 일러두기. 이 작품은 웹이 활성화되기 전인 1990년대 대형 PC 통신망이었던 하이텔을 배경으로 함. 국민학생은 현재 초등학생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작품의 시대 배경에 맞춰 국민학생으로 표기. 주인공은 13살 동민. 동민의 부모님은 결혼 15주년을 맞이하여 단둘이 데이트를 하러 외출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동민은 보던 비디오를 다 보고 테이프를 다시 감아서 볼까 고민 중입니다. 비디오 감는다라는 표현 아시나요? 저는 비디오 세대인데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갈 시간이 겨울 연가가 나오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니님이 일하다 말고 시간에 맞춰 겨울 연가를 테이프에 녹화해 주셨는데 저는 그 겨울 연가를 보고 또 볼 생각으로 학교와 학원을 참아낸 거예요. 하루는 피아노 학원이 끝난 시간 폭설이 내리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다 뭐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오는데 저는 혼자서 겨울 연가! 겨울 연가! 막 눈과 싸우면서 집까지 걸어갔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납니다. 그런 비디오 세대였다. 우리 동민이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혼자 있으니 괜히 무섭고 그래서 동민은 아빠 방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를 킵니다. 뚜뚜뚜 통신망에 연결되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대화방 이름을 스크롤하면서 내립니다. 직장인의 방. 별이 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방은 어린이날을 껴주지 않겠지? 그러다가 찾은 방. 혼자뿐인 사람들. 나도 혼자니까 여기 들어가야겠다. 이 방에는 퇴마사 중 한 명인 승희가 있습니다. 동민님 혹시 13살? 나를 어떻게 알지? 아빠 프로필로 들어왔는데. 아버지 아이디 쓰시죠? 하하하 반가워요. 헐 어떻게 하셨어요? 헐은 그 시대 말투가 아닌가? 동민은 속으로 통신망에 귀신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귀신인가? 제가 무슨 귀신이에요? 호호호. 동민은 놀라서 뒤로 자빠집니다. 동민님 놀라서 넘어지기까지 안 다치셨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그렇게 동민과 승희는 채팅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민의 집에서 쿵! 엄청난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지? 동민이 나가보니까 찌 쇠사슬 끄는 소리가 들리고 괴물 같은 무언가를 본 것 같아요. 파란 빛을 내뿜는. 무서워서 문을 닫았더니 저렇게 문을 긁습니다. 결국 동민은 울음을 터뜨려요. 벌벌 떨며 속으로 외칩니다. 승희 누나 제발 도와주세요. 모니터에 승희의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뭔가 나타났구나. 침착해. 너를 해치려는 건 아닌 것 같아. 혹시 괴물의 모습이 어떤 동물과 닮았어? 네. 표범 같아요. 동민아 혹시 큰 개를 키운 적 없니? 혹시 억새? 어렸을 때 누군가가 억새를 잘 키운다고 데려갔는데 억새가 어떻게 생겼는데? 말해봐. 온순하지만 덩치는 큰 도사견이고 누렇고 한쪽 귀가 짧고. 동민아 알아냈어. 억새 맞아. 퇴마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너무 가엽네. 가엽다고요? 문 열어. 억새는 너한테 어떠한 악의도 없어. 잘 가게끔 도와줘. 너를 보기 전에 억새는 가지 않을 거야. 동민은 계속 울지만 용기를 내서 문을 엽니다. 쇠줄에 묶여있는 억새의 영이 맞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온몸이 상처투성이. 귀도 찢어져 있고 몸은 너무 말라서 갈비뼈가 다 보이고 그리고 앞발이 없습니다. 억새야 어쩌다가. 억새는 낮게 으르렁댑니다. 그리고 동민 앞에 펼쳐지는 이미지. 한 남자가 쇠줄을 쥐고 억새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한테 억새를 보내지 않았는데? 억새는 고통스럽게 다른 개와 싸우고 있습니다. 붉은 피를 흘리며 눈에는 고통을 가득 담은 채 다른 개의 피로 물든 자신의 앞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투견장에 끌려갔구나. 이 남자는 억새가 싸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일부러 굶기기도 하고 곤봉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뚝에 쇠사슬로 묶여있던 억새 위로 나무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억새의 한쪽 발을 뭉겨버립니다. 이 남자는 더 이상 억새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치료도 하지 않고 밥도 주지 않습니다. 동민은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억새의 불타는 눈빛이 동민에게 왜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옥새의 혼령을 잡고 있는 진짜 쇠줄, 진짜 쇠막대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억새가 죽어서까지 풀어주지 않았던 거죠. 조금만 기다려 억새야. 울면서 쇠줄을 풉니다. 억새는 흉한 몸뚱이를 부르르 떨더니 고개를 하늘로 높이 들고 울기 시작합니다. 눈빛은 옛날 동민을 바라보던 친근한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뭔가 허락을 구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된 거죠. 동민은 울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가, 억새야. 그리고 모니터에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장하다, 동민아. 에피소드들 중에서 진입장벽이 제일 낮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다른 에피소드들은 동서양 종교, 오컬트, 고대신앙, 토속신앙, 온갖 신, 영혼,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잔뜩 나옵니다. 정말 디테일한 주석들이 또 달려있고요. 그래도 방금 들려드린 에피소드처럼 휘리릭 쉽게 잘 읽힙니다. 제가 테마록 1, 2를 읽고 나서 가장 놀랬던 점은 단순 오컬트 판타지가 아니라 작가님이 사회 이슈들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내신다는 점이었어요. 방금 들려드린 동물 유기 학대뿐만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 역사, 특히 여성의 억압, 폭력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여성 원혼을 그저 테마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해주고 명예를 회복해주고 가해자들을 응징합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 귀신이 된 이유는 다 사람. 할 말 이제 다 했는데 배터리가 꺼졌어요. 여튼 이 이우혁 작가님이 오컬트에 대한 정의도 남다르시더라고요. 오컬트란 지능 있는 인간에게는 숙명이다. 인간이라면 응당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죄를 지녔다. 죄의식을 물리치기 위해 힘을 갖추는데 이 권력 상실에 대한 공포심도 커지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을 대항하는 것이 오컬트이다. 오컬트? 인간 본능이다. 국내편을 읽고 나니 그럼 이제 이들이 세계로 가고 천국과 지옥을 가는 걸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저에게는 꽤 만족스러웠던 100% 타임킬링 페이스 터너라서 나머지도 전자책으로 나온다면 굿나잇 독서로 좋을 텐데 또 재밌는 K-오컬트 읽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라틴 매지컬 K-오컬트 장편 소설들을 2주 동안 재밌게 읽어보았습니다. 영혼의 집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 테마록은 이런 내용이더라. 한번 잘 맞는지 가볍게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1일 책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